2017년 2월 평양, 영하 23도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8살 딸, 5살 아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일어나. 소리내면 안 돼. 딸아이가 잠결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인지 아이 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무서워요. 왜 그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전 제가 본 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북한 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꼭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안전보위성 소속 중좌였습니다.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15년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의심 한번 품어본 적 없이. 그날 저녁 상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철호 중좌, 기밀 문건 정리하라. 기밀실 책상 위에 문건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극비- 특별작전 사후 처리 계획.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며칠 전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 김정남, 원수님의 이복형이 공항에서 독극물에 암살당한 사건. 문건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암살 작전 경과 보고. 실행 일시, 장소, 방법.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외국 땅에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건 후반부를 넘겼습니다. 작전 관련자 사후 관리 계획. 6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실행자, 조력자, 연락책. 그리고 기밀 접촉자.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는 이름. 62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62. 김철호. 간부동향 파악반 중좌. 해외동향 특별파악반 지원. 기밀 접촉자. 감시 후 처리.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거기 박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 그리고 메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건을 보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이걸 보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손이 떨려서 문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주워서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침착해야 해. 여기서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끌려간다. 평소처럼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썼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불을 걷어차고 있더라고요. 평화로운 얼굴들. 이 아이들이 아비 없이 크게 할 수는 없다. 아내를 과부로 만들 수는 없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 지금 아니면 다 죽어. 김정남을 죽인 자들이 이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을 데리고 평양을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뒤에서는 조선 최고의 암살 조직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봤다는 걸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지, 어쩌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되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성택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 북한의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총살당했습니다. 특별군사재판에서 천하의 쓰레기,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불렸어요. 며칠 전까지 장성택 동지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보위성 청사 정문을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동료들이 담배 피우면서 인사하고 누가 어디 갔다더라 수다 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저는 당시 35살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 간부동향 파악반 소자. 15년 동안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제 일은 간부들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하는지, 누가 불순한 생각을 품는지. 보고서를 쓰면 그게 위로 올라가고 필요하면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그날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김철호 소자. 예, 부부장 동지. 내일부터 장성택 역적 관련 수사팀에 투입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하룻밤 새 역적이 된 겁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해야 할지 불안이라고 해야 할지. 장성택 수사라니. 이건 엄청난 임무였습니다. 잘하면 승진이고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목격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퇴근하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고함 소리.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명이 한 사람의 팔을 잡고 끌고 있었어요.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고요. 끌려가는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박성철 중좌. 제 10년 선배였습니다. 저한테 업무를 가르쳐준 분이에요. 보고서 쓰는 법, 조사하는 요령,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 은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박 중좌님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끝났다는 눈빛. 저는 벽에 붙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끌려가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 중좌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박 중좌님이 왜 끌려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장성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딱 2번. 밥을 2번 같이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업무상 회의 자리에서 식사가 나와서 같이 먹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2번의 식사. 그게 사형사유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번의 식사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먹고 방에서 놀고 있었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장성택 수사팀에 들어갑니다. 그 팀에서 일하면 박 중좌님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2번 밥 먹은 죄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밥을 먹는데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아이들 방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8살, 아들이 5살이었어요. 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려? 우리 가족이요.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나, 여기 동생.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고 꽃이 피어 있고. 그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수사팀 투입이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일이라는 걸, 장성택을 조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도 알아버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은 결국 처리됩니다.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 4년 후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그날 뿌려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택 수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잡으려고 수백 명을 조사합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장성택 한 명 처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 그 주변의 주변 사람, 한 번이라도 연결된 사람, 전부 다 털어야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제가 조사한 사람만 8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수십 명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안 되거든요. 제 임무는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장성택과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사상적으로 오염되었는지.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면 그게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당을 위해,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저는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역적을 색출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제 보고서가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함경도의 한 도당 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김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30년 경력의 모범 간부였어요. 표창도 여러 번 받았고 지역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저는 2주 동안 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면담하고 과거 기록 뒤지고 통화 내역 확인하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특이 동향 없음. 장성택 역적과의 연결고리 발견되지 않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2주 후 그 김 부장이 공개 총살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놓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사를 잘못했나? 증거를 못 찾은 건가? 그래서 처형 사유를 확인해 봤어요. 보위성 내부 문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처형 사유를 읽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성택 역적과 3회 이상 독대, 반혁명 사상 유포 정황, 체제 전복모의 참여 의심.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상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걸 바꿔치기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죽음의 서류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이 사람 처리하라고 결정하면 아래에서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조사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럼 저는 뭡니까? 살인의 들러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상 없음으로 처리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던 눈빛. 박중자님처럼 체념한 눈빛. 꿈에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 살려준 게 아닙니다. 저는 이상 없음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래도 네가 조사했으니까 내 책임이야. 식은땀에 젖어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2015년이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보위성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동료들끼리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술도 한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보위성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남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옆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있을지 몰라서 전화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와서도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혹시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으면 어쩌나.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아내한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내 집에서, 내 가족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 아내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이 뭡니까? 사람 잡아 죽이는 서류 만드는 게 제 평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아빠 직업이 뭐야? 친구들이 물어봤어. 아빠는 나라 지키는 일에 군인이야? 비슷한 거야. 아이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나라를 지킨다고? 무고한 사람 죽이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2015년 가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과에서 일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형, 나 요즘 이상해. 뭐가?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형은 안 그래? 진짜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배는 제 침묵을 이해했는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출근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됐고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 후배는 나한테 왜 그 말을 한 걸까? 나를 믿어서? 아니면 나를 떠보려고? 만약 떠보려고 한 거라면 제가 동조하는 말을 했으면 저도 끌려갔겠죠. 만약 진심이었다면 그 후배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했을 거고 거기서 걸린 거겠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심하면 죽습니다. 질문하면 죽습니다. 생각하면 죽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때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많았다고. 좌익이다 우익이다 해서 끌려가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 당하고. 그런데 이건 전쟁도 아닌데 같은 민족이,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가 서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적이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바로 옆자리에. 2015년 겨울이 되니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제가 쓴 보고서가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꼬대가 너무 심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또 거짓말.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예전처럼 안 달라붙더라고요. 아빠가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내가 이러려고 보위성에 들어갔나? 내가 이러려고 15년을 바쳤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만둘 수 없거든요. 보위성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끌려가거나. 여러분,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충성을 바쳐도 의심받고 일을 잘해도 위험하고 많이 알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나라. 저는 그 안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그런데 2016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벌어집니다. 제 친형이 죽었습니다. 김정남이 죽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호 중좌, 기밀 문건 정리해라. 오늘 중으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수백 번 해왔으니까 기밀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문건철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극비- 특별작전 사후 처리 계획. 손이 떨렸습니다. 특별작전이 뭔지 알았거든요. 며칠 전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그 일. 문건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작전 경과 보고. 실행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실행 장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실행 방법 VX 신경작용제 도포. 실행 결과 대상 사망 확인.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회의록 쓰듯이, 보고서 쓰듯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 하나 죽인 게 업무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건 후반부를 넘겼습니다. 작전 관련자 사후 관리 계획. 제목 아래 명단이 있었어요. 67명. 작전 실행자, 해외 조력자, 국내 연락책, 정보 접촉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61번을 지나 62번에서 멈췄습니다. 62. 김철호. 간부동향 파악반 중좌. 해외동향 특별 파악반 지원. 기밀 접촉자. 감시 후 처리.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진짜로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잘못 본 건가? 다시 읽었습니다. 김철호. 제 이름 맞았습니다. 옆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메모도 있었습니다. 1차 감시 중. 저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쳤는지 아십니까? 이 문건을 보게 한 것도 일부러인가?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중간 간부가 이런 극비 문건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정리하라고 시켰을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만약 제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저놈은 역시 제거해야 해. 침착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페이지 번호 확인하고, 표지 덮고, 봉인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문건 정리 완료. 이상 없음.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청사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덮어줬어요. 아들은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비 없이 크면 어떡하지? 아내가 과부가 되면? 부모님은? 형도 잃었는데 나까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도망쳐야 한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부를 데리고. 새벽 2시에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할 말 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장성택 수사팀 투입됐던 것, 형이 왜 죽었는지, 김정남 암살, 그리고 오늘 본 그 문건.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만의 이름이 있었어. 처리 대상자 명단에. 아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떠나야 해? 지금 아니면 다 죽어. 여러분, 탈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잡히면 끝입니다. 본인은 공개 처형, 가족은 정치범수용소. 그걸 알면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안 떠나도 죽으니까. 죽을 확률 대 죽을 확률.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양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출근길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길도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 음력 설. 함경도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 79세, 어머니 76세. 기차 타고 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손주들 보겠다고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설날에 떡국 먹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떡국 먹어야 나이 1살 먹는 거야. 우리 손녀도 이제 9살이네. 9살이면 다 컸어요? 그럼 다 컸지. 이제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겠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철호야. 예, 아버지.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가족이 제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라. 알겠냐?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끝내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또 올게. 건강해야 해. 네, 할머니도요.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철호야, 건강해라. 부모 걱정 말고.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악수가 될 줄 알면서. 아버지, 다음 설에도 꼭 오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울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못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아직도 아버지 손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거칠고 따뜻하고 힘이 빠져있던 그 손. 79년을 사신 손. 그 손을 놓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했던 게 이럴 때 쓸모가 있더라고요. 단속 패턴, 국경 경비 일정, 브로커 연결망. 제가 감시하던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가진 거 다 털어서 루트를 정했습니다. 압록강, 중국, 몽골, 한국. 날짜를 잡았습니다. 3월 초. 강이 아직 얼어 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D- 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이 걸린 도박.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도박. 실패하면 전원 사망. 성공하면 자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딸을 아내가 업고 아들은 제가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재미있는 데 가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가 아니라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짐칸에 짚을 깔고 그 위에 가족이 누웠어요. 위에 천막을 덮었습니다. 8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신의주 외곽의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안가가 뭐냐면요. 비밀 가옥이에요. 탈북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거기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왜 3일이냐고요? 국경 경비 교대 일정을 맞춰야 했거든요. 보위부에서 일할 때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매달 초에 경비 병력이 교대해요. 그때가 가장 허술합니다. 신참들이 배치되거든요. 지형도 모르고 긴장도 풀려 있고. 3월 5일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네. 새벽 2시. 안가를 나섰습니다. 영하 22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었습니다. 압록강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산길로. 아들을 업고 가는데 아이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버텨라. 제발 버텨라.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록강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지점이 한 300m쯤 됐을 겁니다. 300m.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얼음 위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뛰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요. 얼음이 깨질 수 있어요. 순찰대는요? 20분 간격으로 돕니다. 지금 막 지나갔으니까 15분 안에 건너야 해요. 15분. 300m를 15분 안에. 아이들 데리고 강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뚜둑. 얼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아들을 업은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영하 22도인데 땀이 났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멈춰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전부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찰대. 아직 15분 안 됐는데? 교대 직후라 일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를 발견한 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추워서 몸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 입을 막았습니다. 쉿!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놀란 눈. 저도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용히. 불빛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20m. 끝이다. 그 순간 불빛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우리 반대편으로. 숨을 참고 있다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100m.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딸을 업고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여보.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다리가. 조금만. 조금만 더야. 딸을 제가 안았습니다. 아들은 등에, 딸은 앞에.
두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저쪽에 땅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30m. 거의 다 왔습니다. 10m. 발밑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뛰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10m를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중국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밭에 엎드려서 헐떡거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아빠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살았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강제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 가족은 정치범수용소. 우리는 중국에서도 도망자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30분 더 가야 해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다시 업었습니다. 가자. 조금만 더. 여러분, 그 300m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압록강 300m. 걸어서 15분. 그 15분 동안 저는 100번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 넷이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뜨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가족이 살았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까지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강제 북송, 북송되면 저는 공개 총살, 가족은 정치범수용소. 우리는 중국에서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 연변 쪽이었어요. 거기서 한 집에 숨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댁이었어요. 60대 후반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신고하면 어쩌지? 북한에서 15년간 사람 의심하는 일을 했거든요. 누구도 못 믿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첫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어릴 때 6.25 피해서 여기 온 거야. 부모님이 함경도 사람이었어. 전쟁 나니까 중국으로 넘어온 거지.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집에서 2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숨바꼭질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숨바꼭질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끝나.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마지막 며칠은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도망 준비하느라.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밥 맛있어. 그래, 맛있지? 우리 집보다 맛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없었거든요. 2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이동해야 해요. 몽골로. 몽골. 거기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연변에서 몽골 국경까지 2000km. 어떻게 가요?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마지막은 걸어야 해요.
걸어서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비 사막이요. 고비 사막.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사막. 그걸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동남아로 가는 루트도 있었어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경유. 그쪽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돈이 3배로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몽골 루트가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출발 전날 아주머니가 주먹밥을 싸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먹어. 힘들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긴. 살아서 한국 가면 그게 고마운 거야.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중에 통일되면 함경도 한번 데려다줘. 부모님 고향. 꼭 그러겠습니다. 그 약속 아직 못 지켰습니다. 통일이 안 됐으니까. 차를 타고 이틀을 갔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검문소가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짐칸에 숨겼습니다. 채소 상자 뒤에. 검문할 때 경찰이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틈 사이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거? 배추입니다. 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불빛이 한참 비추더니 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살았습니다. 이틀 후 몽골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비 사막.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래? 뜨거운 태양? 고비 사막은 달랐습니다. 3월이었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좀 따뜻했어요. 그런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엔 숨고 밤에만 이동. 중국 경비대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첫날 밤 8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업고 아내는 딸 손을 잡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 별 보여? 저쪽으로 가면 돼. 브로커가 북극성을 가리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북극성만 보고 걷는 거예요. 둘째 날 밤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아빠, 힘들어. 조금만 더. 못 걷겠어. 탈진이었어요. 5살 아이가 밤새 걸었으니까. 업었습니다. 다시 업고 걸었습니다. 등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언제 도착해요?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나도 몰랐어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반병 남았어요. 4명이 나눠 마실 물. 반병. 아이들한테 먼저 줬습니다. 너희가 마셔.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새벽.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요?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구조물. 초소 같은 거. 몽골 국경 초소. 다 왔어요. 저기가 몽골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가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중국 사람이니까 국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빨리. 날이 밝으면 위험해요. 마지막 500m. 가족끼리만 걸었습니다. 아들을 업고 아내가 딸 손을 잡고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초소가 가까워졌습니다. 몽골 군인이 보였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 겨눴습니다. 멈춰. 몽골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르겠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을 외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를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압록강, 중국 고비 사막.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왔습니다. 우리를 태웠습니다. 몽골 땅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자유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고비 사막 3일. 그 3일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울란바토르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거기서 2주를 기다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말 한 번 못 들어봤거든요. 안전하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가족도.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안전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밥을 실컷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었어요. 한국 라면. 아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라면이야. 북한 라면이랑 달라. 북한에서도 라면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면도 퍼지고 국물도 싱겁고. 한국 라면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국물까지 싹 비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구나. 아이들 배불리 먹이려고. 2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문 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 불빛이 왜 그렇게 예쁘던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응, 왔어. 둘 다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창밖을 구경했어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7년 4월, 평양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압록강, 중국 고비 사막, 몽골. 그 모든 걸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국하자마자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은 한국 오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요. 신원 확인 때문에. 간첩이 섞여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보위부 출신이었잖아요. 조사가 더 길고 깊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나를 의심하면 어쩌지? 간첩으로 몰리면? 북한에서 조사받는 건 지옥이었거든요. 고문, 협박, 가족 인질.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김철호 씨, 여기는 북한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투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대로 불어라고 협박했거든요. 여기서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조사는 2주 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보위부에서 했던 일, 장성택 수사팀, 해외 동향반, 그리고 김정남 암살 문건, 67명의 명단, 입막음 계획, 제가 아는 모든 것. 조사관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호 씨, 이 정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들, 북한에서 감시당하는 사람들. 이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람 잡는 일을 했거든요. 제 보고서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정보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조사 마지막 날, 조사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 악수가, 그 한마디가 북한에서 15년간 받은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쉽게 말해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교육 첫날, 마우스를 어떻게 잡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컴퓨터를 써봤긴 했는데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만 썼거든요. 옆에 앉은 20대 청년 탈북자가 알려줬습니다. 형,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30대 후반에 20대한테 마우스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피했냐고요? 아니요. 감사했습니다. 딸이 하나원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국 동요였어요. 아빠, 이 노래 알아? 몰라. 뭔데?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곰 3마리야. 딸이 신나게 불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노래 없거든요. 아이들 노래는 전부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대원수님 이런 거였어요. 그냥 곰 3마리 노래.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습니다. 아내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요리 교육을 받았는데 첫날 깜짝 놀랐대요. 여보, 여기 재료가 너무 많아. 뭐가? 북한에서는 된장찌개 끓이려면 된장만 겨우 구했거든. 여기는 두부, 호박, 버섯, 고기까지 다 넣어. 재료가 풍족하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았어요. 보위부에서 했던 일들. 제 보고서 때문에 죽은 사람들.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철호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제가요? 그 시스템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이제 새 삶을 사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15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 내려놔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원 수료식 날. 가족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아이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 그 모습을 보는데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면 먹는 것, 곰 3마리 부르는 것, 된장찌개에 재료 넉넉히 넣는 것. 그런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있는 것. 하나원을 나와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북한 평양 집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느껴졌어요. 왜냐고요? 감시하는 눈이 없으니까. 문 닫으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엿듣지 않고 인민반장이 들이닥치지 않고.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정착하고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마트.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라면만 수십 종류, 과자도 수십 종류, 고기, 생선, 채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야? 응. 돈만 있으면. 진짜?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물건이 없으니까. 있어도 줄 서서 배급받아야 하고. 여기서는 그냥 골라서 담으면 됩니다. 그게 자유였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밤새 근무하고 낮에 쉬는 일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187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중저로 받던 월급보다 많았어요. 물론 북한 돈이랑 비교하면 의미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 당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 돈. 그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딸이 한국 학교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말투 때문에 놀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내 말투 이상하대. 근데 괜찮아. 이제 친구 많이 생겼어. 반장도 됐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따님이 리더십이 있어요. 친구들을 잘 챙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이 아이가 뭐가 됐을까? 기껏해야 김일성 칭송하는 소년단원. 여기서는 뭐든 될 수 있어요. 아들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빠졌어요. 아빠, 나 오늘 품새 배웠어. 오, 그래? 한번 해봐. 거실에서 품새를 시연하는 아들. 씩씩하게 기합 넣는 모습.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북한에 있었으면 영양실조로 허약했을 아이가 여기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키도 쭉쭉 큽니다. 아내도 새 삶을 찾았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월급 받고 돌아온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돈 벌었어. 내 이름으로. 잘했어.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거. 북한에서 여자는 집안일만 했거든요. 돈 버는 건 남자 목. 여자는 배급받아서 살림하는 거. 여기서는 다릅니다. 아내가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벌고.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밤에 가끔 잠이 안 와요.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 그 설날 이후로 소식을 모릅니다.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요. 편지도 못 보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보위부 출신이 탈북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고초를 겪으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나오세요. 그 설날에 손 잡아주시던 모습 그대로. 철호야, 잘 살고 있냐? 네, 아버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잘 살아라. 부모 걱정 말고.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게 탈북의 대가였어요. 요즘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김정은이 어쩌고 미사일이 어쩌고.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체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장성택 숙청 이후로 간부들이 서로를 못 믿어요. 김정남 암살 이후로 공포가 더 심해졌고 67명을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사람 죽이는 체제가 오래갑니까? 언젠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함경도에 갈 겁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잘 살았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서 만나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동생분도 찾아드리고 싶어요. 6.25 때 헤어진 그 동생. 70년 넘게 못 만나셨잖아요. 통일되면 이산가족 상봉이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 동생분 찾아서 산소에 모셔다 드릴 겁니다. 아버지, 동생분 찾았어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북에 성공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하지만 아직 2천만 동포가 북에 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드라마 5분 봤다고 총살당하는 사람들, 배고파서 강냉이죽으로 연명하는 아이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증언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직접 보고 직접 겪은 것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압록강 건너고 사막 건너고 부모님 두고 그렇게 얻은 자유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유가 당연한 줄 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피 흘려서 지킨 거예요. 6.25 때 싸우신 분들,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히 여기세요. 이 자유를, 이 나라를, 그리고 통일, 우리 세대에 꼭 봐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그날이 오면 압록강에 다리가 놓이고 기차가 평양을 지나 서울로 오고 이산 가족이 만나고 제가 부모님 산소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철호입니다. 보이부 출신 탈북자, 67번째 이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